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화분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화분님이 준비하신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화분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화분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화분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지인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화제도 됐었지만 또 실제로 네. 이런 일들이 없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는 한번 저희가 들어보면서 판단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화분이에요! 일단, 이번에 SNS에 막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영상이 많아서 이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하는 거고요. 네. 일단 이건 정말 당하지도 말았으면 좋겠고, 해서도 안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모두 조심했으면 해서 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갖고 왔고요. 네, 너무 많죠, 요즘에. 네. 심각해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재 징역을 살고 나와서 혼자 조용히 시골에서 사는 어떤 옛 지인분의 이야기인데요. 오, 예. 그때는 제가 믿질 않았어요. 그거를 그냥 그래 이 형 또 오바네 이랬는데, 일단 그 지인 형을 제가 A라고 지칭을 할게요. 그 형은 일단 전과도 많고 남 인생 신경 안 쓰고 오직 본인 배만 부르면 되는 일단 나쁜 사람이에요. 이미 징역을 많이 다녀왔고 직장 같은 데를 이제 취업해서 나가게 되면 길어야 한 달 정도 하고 때려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끼리끼리 논다고 예전에 징역에서 알게 된 징역 동기가 있는데, 이 징역 동기를 B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그 말에 여권을 만들고 짐을 챙기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준비를 해서 공항에 들어가서 이제 푸놈펜으로 향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6시간 정도 비행 후에 푸놈펜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예. 공항에 도착하니 그 범죄도시 4 보셨나요? 아쉽게도 못 거기- 봤는데, 예. 거기 보면 이제 김무열 배우님께서 검은 밴을 타고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검은 밴 차가 앞에 쓰더니 너네 누구누구 애들 맞지? 라고 하더니 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가지고 여권을 달라고 해서 여권을 주고 확인을 하고 어디론가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 처음에는 먹거리도 있고 무슨 사원 같은 건물들도 보이더니 어느 빌딩들이 많은 동네에 도착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도착한 높은 빌딩으로 들어가서 보안번호를 누르고 올라가니 그 안에는 수많은 컴퓨터와 일하는 한국인, 중국인, 러시아인 등이 엄청 많았대요. 거기에서 이제 중국인 따거들이라고 하는데, 그 따거들을 만났는데 5명의 따거들이 있었대요. 네. 근데 그분들 인상착의는 스포츠 머리를 하고 엄청 친절해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친절했고, 예. 그분들은 반갑다고 인사와 함께 이제 간단한 규칙 비슷한 안내 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해줬는데, 일은 다 알려줄 테니 걱정 말고 모르는 건 팀장들한테 물어보고 수익 배분은 몇 프로이며 술, 담배, 음식은 무제한으로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서 너도 조심해야 되고 나도 안전해야 되니까 보안은 철저히 이렇게 할 것이고 편하게 일해라. 단 배신을 하거나 자기네들 뭐 이거에 대해서 안 좋게 하면 그땐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대요. 네. 근데 솔직히 이분도 이제 징역 짬이 있으니까 콧방귀를 뀌었다고 해요. 같이 간 B는 이제 그 형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일단은 뭐 동료도 아닌데 무슨 배신 이러고 그냥 중국 따거들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하루에 12시간씩 사기를 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예. 돈도 너무 잘 벌리고 또 그 건물이 한 층에는 그 보이스피싱 사무실인데 그 건물 밑에 층 내려가면 다 카지노고 또 밑에 집엔 술집이고 식당이고 이렇게 돼서 그냥 출근하면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숙소도 엄청 의리의리한 곳에서 지내면서 이 형은 와, 돈 진짜 벌기 쉽다.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3천 정도 매출을 찍었대요. 본인 혼자가. 예.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의식주도 나쁘지 않고 해가지고, 그리고 한국 술도 팔고 한국 안주도 파는 데도 있고 또 이제 한국 노래방도 있고 또 이런데 돈만 있으면 비빔 대접을 받는데요, 거의. 예. 그래서 기빈 대접을 받고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서 눌러 앉고 싶다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었는데, 그곳에 대표격인 중국 따거 형들이 너무 친해져서 본인들도 이제 그 형들을 보면 따거 이러면서 좀 살갑게 대했대요. 좀 친근하게. 근데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서 한국 비자를 갱신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중국 따거들이 너네 한국에 갔다가 언제 다시 들어와라고 시킨대요. 그래서 A와 B는 같이 귀국을 해서 돈도 집에 붙일 사람 붙이고 사치 좀 하고 밀린 집세, 전기수도 해결하고 다음 일정에 맞춰서 다시 들어가게 돼요. 이제 캄보디아로. 그런데 중국 따거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선물도 몇 개 사서 갔대요. 예. 그래서 다시 푸놈펜으로 들어가서 따거들한테 선물도 주고 하니까 따거들이 아이 동생 이런 걸 왜 사오냐 고맙다 참 잘해줬대요 진짜로 내 동생이다 이러면서 막 유흥도 주기적으로 VIP급으로 보내주고 먹거리부터 빠진 거 없이 정말 잘해줬대요. 왜냐면 매출도 많이 나오니까 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엄청 잘해줬는데 어느 날 A와 B는 퇴근 후에 한잔을 하러 가자는 약속을 잡아요. 거기는 뭐 어쩌자니까 차도 지원을 해줬대요. 차 타고 다니라고. 그래서 퇴근 후에 뭐 A는 B한테 어디 술집 갈 거냐 좋은 곳 있냐 이렇게 그냥 물어봤는데 B가 더 좋은 분들 소개해준다 하고 따거와 반대 세력인 조직원들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분명 중국 따거 형들이 다른 건 다 참아도 배신은 못 참는다 했는데 A는 B에게 눈치를 계속 줬대요. 가자고. 근데 B는 일부러인지 눈치를 못 챈 건지 그냥 계속 마시라고 하고서 술을 계속 마시게 했대요. 그리고 슬슬 식기가 오르고 슬슬 이야기가 오가는데 사람이 돈을 쉽게 많이 버니까 뇌가 거만해지는 건지 사람이 머리가 크면 눈에 뵈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B는 A를 꼬셔서 다른 조직 사람들과 작당 모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대충 들어보면 매출은 그쪽보다 더 많이 주겠다. 그리고 너네가 지낼 수 있는 보안 아파트를 제공하겠다. 차량도 지원해주겠다. 금전적인 조건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입을 맞추고 작전을 짜고 어떤 핑계를 대고 나갈까 하는데 어느 날 다른 조직원이 생각해보니까 다른 세력에 있던 그 중국인이 너무 쉽게 오는 것 같은데 너네 고객 DB라고 해서 그 고객 리스트가 있대요. 그걸 좀 가져와라. 그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일단 신뢰성을 얻은 상태에서 그 정도는 그냥 하루에 뭐 한두 개씩 하는 건 쉬웠대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옮기다가 자료도 준비했고 돈도 조금 형들이 돈을 어디다 놓는지 아니까 거기는 돈을 그냥 막 올려놓나 봐요. 그냥. 근데 올려놓고 막 하도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돈도 조금씩 손을 대고 이틀 뒤에 다른 세력으로 갈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A가 평소 업소 다니면서 좋아하던 여자가 있어요. 그 나라 사람. 근데 너무 이쁘대요. 이쁜데 여자랑 술도 마시고 좋은 시간도 보내는데 그때 A가 해선 안 될 말을 한 거예요. 여자한테. 나 이제 곧 부자 될 거니까 너 딱 기다려. 이러면서 허세를 떤 거예요. 그러면서 막 썰도 풀고 막 멍청한 짓을 하고 마는데 그리고 계획 당일날 A와 B는 만나기로 했던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고 다른 세력 중국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참고로 캄보디아는 돈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나라예요. 해당 사무실도 캄보디아 경찰서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라고 들었고요. 군인들이 그 건물을 지켜준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경찰이 영장을 갖고 와도 못 들어간대요. 그런 사무실인데 경찰서장도 여기는 절대 못 건드린대요. 캄보디아 경찰서장도. 무튼 일단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세력 조직원이 인사를 하면서 골목에서 들어오는데 갑자기 검은 밴이 오더니 탕탕 하고 소리가 났대요. 총성과 함께 중국 따거들이 방탄조끼를 입고 내려와서 다른 조직원들과 싸움이 났대요. 와, 예. 그런데 저희가 상상하는 것처럼 막 칼이나 몽둥이로 치는 게 아니라 방탄조끼 권총을 들고 와서 죽였대요. 실제로 죽였대요. 그런데 반대 세력도 총이 있어서 맞대응을 하게 되는데 결국 중국 형님들이 이기게 됐대요. 근데 A와 B는 벌벌 떨고 숨죽이고 있는데 따거들이 웃으면서 차에 타라고 했대요. 그래서 거기는 다른 나라니까 도망도 못 치니까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차에 타서 어디론가 이동하는데 이동하는 내내 말도 없고 따거들은 그냥 담배만 태웠고 막 밖에만 보고 있는데 도착하고 나니까 어느 창고 딸린 주택이래요. 예. 근데 옆에 있는 다른 골목들에 있는 다른 주택들을 보면 불은 다 꺼져 있고 대문들은 나무 판자로 다 가려져 있대요. 예. 옆에 있는 다른 건물들은. 그런데 딱 그 주택에 들어갔는데 소파에 앉으라고 말을 하더니 왜 그랬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B는 따고 뭘 왜 그래? 우린 잘 모르는 일이야. 만나자 해서 누군지도 모르고 일단 만났어. 라고 변명을 한 거예요. 예. 죄송하다고 해도 될 판에. 근데 하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소파 밑에서 두들겨 맞았대요. 따거 중 한 명은 A를 가리키면서 너 저번에 이사벨라 만났지? 그러니까 이사벨라는 A가 좋아하는 그 술집 여성. 네, 이사벨라 언니가 내 애인인데 몰랐구나 하며 순간 A는 벙쪘대요. 이사벨라가 언니한테 말을 해서 언니는 중국 따거한테 이 사실을 말해준 거고 중국 따거들은 계속 기다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A랑 B는 끌어안혀지고 중국 형님들한테 죄송하다고 따왔다고 하면서 막 빌었대요. 진짜 막 미친 듯이 빌었대요.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중국 형님들 중에서 1번부터 5번까지 형님들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1번은 가장 키가 작은데 가장 무섭대요. 아, 예. 근데 2번은 머리가 엄청 좋대요. 그리고 3번은 생각도 없고 그냥 1번이 시키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덩치 좋은 사람이고 4번은 3번이랑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도와준 사람이고 5번은 캄보디아 윗분들과 연결이 되는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런데 막 빌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1번 형이 씩 웃으면서 너희들은 안 돼. 한국 애들은 꼭 쳐맞아야 돼. 좋게 해주면 말을 못 알아먹더라고 하면서 3번 따고한테 고개를 끄덕이더니 3번이 전기 충격기가 달린 그 경광봉인가 그 3단봉 있잖아요. 쭉 피는 거. 근데 그게 전기 충격기가 된대요. 그거를 피고 A랑 B를 막 발로 밟으면서 전기로 지지고 막 그랬대요. 사정없이 팼대요. 진짜 얼마나 팼냐면 옆에서 A가 B가 맞는데 B 갈비뼈 부러지는 소리가 으득 소리가 났을 정도래요. 그렇게 각자 폰을 뺏어서 비번을 풀게 하고 다 확인을 했대요. 유출한 게 있나. 그런데 A는 다행히도 일하는 동안 한국이랑 연락한 게 없었고 다른 세력과 연락을 B가 다 한 거고 A는 그래서 넘어갔대요. 근데 B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한테 별의별 소리를 다 했다는 거예요. 일단 귀종님들한테 말씀드린 게 여기서부터 조금 혐오스럽고 끔찍할 수가 있어요. 좀 돌려서 이야기해 네. 주시긴 하겠지만. 네. 그래서 신명나게 패고 팬티만 입혀서 무릎 꿇고 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중국말로 막 샬라샬라 하더니 야 B 너는 못했어. 지읒됐어. 넌 너만으로 안 끝날 거야. 네 여자친구한테 너인 척하고 여기로 부를 거야. 잘 봐. 하더니 여자친구가 답장으로 말했겠죠. 너 어디 뭐 나랑 놀래봐 이렇게 오빠 있는데 와볼래 이러니까 여자친구가 와 정말? 나 여권 있으니까 준비해서 내가 내일 바로 갈게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이제 B는 따거한테 따거 제발 한 번만 죄송하다고 뭐든지 다 하겠다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니까 따거는 너 당연히 뭐든지 다 해야지 너네는 앞으로 여기서 평생 돈 벌어야 될 거야 어디 못 가 하고 옆에서 다른 중국인들은 담배 피우고 밥 먹고 하는데 두 사람은 계속 울면서 잠도 못 자고 그냥 계속 팬티바람으로 무릎 꿇고 있었대요. 그런데 다음날 B의 여자친구가 비행기를 탄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고 6시간 남은 거잖아요. 오려면 B는 이제 사색이 되고 따고 정말 죄송하다고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고 제가 10억 벌 때까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막 빌고 맞으면서도 바지 붙잡고 울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났는데 결국 여자친구는 공항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서 중국 따거들은 B의 부하 직원인 척하고 형수님 안녕하세요 하고서 막 B의 칭찬을 하면서 차에 태워서 그 A, B가 꿇어 앉혀져 있는 장소로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보는 앞에서 A, B를 무참히 을 하고 또 A랑 B가 보는 앞에서 중국 따거들이 집단으로 행을 하고 모진 수모와 능욕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여자친구는 지쳐서 쓰러지고 결국 돌아가셨다고는 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캄보디아 현지인들한테 돈을 줘서 뭐 내서 버려라라고 해서 뭐 버렸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근데 자세히는 저도 몰라요. 왜냐면 이거를 뭐 한국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전 솔직히 몰라요. 저는 그냥 듣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거기 부분은 자세히는 말을 안 해줬어요. 너무 그런데 충격적이니까. 네, 그리고서 1년이 지나고 이제 A랑 B는 일을 하는데 B가 또 한 번 맛이 가가지고 도주를 하다가 걸려요. 그래서 중국 따거들이 한쪽 다리를 쓸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A는 조용히 자기 자신은 이제 없구나 나는 이제 없는 거구나 하고 사기치면서 돈도 조금씩 받고 사는데 중국인 형들을 깨우러 2번 그 아까 머리가 좋다는 따거 있잖아요. 가는데 이제 서랍을 딱 열었대요. 술 취해서 자고 있는데 근데 그 서랍 안에 지금까지 일했던 사람들의 여권하고 그리고 그 여권을 하나하나 카피해서 따놓은 게 있대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어차피 나 이거 죽는구나 여기서 도망을 못 가는구나 근데 어차피 죽을 거 그냥 한번 시도라도 해보고 죽자 이래서 자기 여권하고 자기 그 카피본을 챙겼대요. 챙기고 여권을 숨겨놓고 몇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거의 그쪽에 살다시피 해서 말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한대요. 근데 중국 따거들이 1년에 한 번씩 캄보디아 경찰청장이나 고위 간부들을 접대하는 때가 있대요. 그때 A가 운전을 하게 됐고 형들이 들어가는 거 보자마자 차를 주차하는 척 하면서 차를 돌렸대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미 술을 먹으러. 차 돌리는 건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A가 이미 여권도 없어서 도망도 못 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돌려서 바로 공항으로 가게 되는데, 표 시간이 그 캄보디아나 동남아는 이제 뭐 한국까지 오는데 수시로 이제 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경유에서 가는 표도 많고 그래가지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서 비행기표를 겨우 하나 샀대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한국에서 돌아왔는데, 일단은 한국 경찰도 이제 이 여권을 일단은 의심을 한 거예요. 이게 네. 잡힌 이유가, 여권을 이제 중국 형들이 비자를 한 번씩 한국 갔다 오게끔 하잖아요. 근데 A는 그때 사건 이후로 못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다 털어놨대요. 자기가 무슨 일을 했고, 내가 아는 사람이 저기 아직도 갇혀있다. 근데 그쪽에서 뭐 한국에서는 뭐 손 쓸 수 있는 건 없고, 어찌됐든 간에 A는 그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징역은 가게 됐대요. 네. 근데 A는 징역을 갔을 때 너무 좋았대요. 한국 징역 가는 거 자체가. 너무 행복했대요. 그래서 그 형님이 예전에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해줄 때는 저는 진짜 안 믿었어요. 저는 외국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비행기를 타는 것도 무서워하기도 하고 외국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냥 무시를 했어요, 저는. 네. 근데 이번에 SNS에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영상 글이나 이런 거 보고 그냥 이야기를 풀어본 거예요. 아, 근데 이것도, 네. 그니까, 네. 뭐라 해야 될까. 더 참혹했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그나마 좀 순화하신 게 이 정도니까, 화분님께서. 그것도 있고 그 형님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밖에 안 해줘가지고 더 길게는 안 해주더라고요. 아직도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자기 죄가 좀 더 커질까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근데, 그 징역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행복했다고 네. 한 거는, 나 이제 살았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러고 살다 나오셨나요? 뭐, 어떻게 됐나요? 살다 나오고서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고, 아, 그러고 그리고서 이제 정신 못 차리고 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연락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이고요. 섬뜩하다, 진짜. 네. 일단은 화분님께서 너무 리얼하게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돈을 쉽게 벌려고 그냥 범죄에 네. 뛰어드는 사람들이 워낙 좀 많아지고 있어요. 네. 특히나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사라져야 되는 범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해외 본부가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잡기가 너무 힘드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또 피해 보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화부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도 너무나 충격적이고 섬뜩한 현실 공포 이야기도 너무나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그냥 해외에서 그냥 마음 편하게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걸로 유혹하는 그런 범죄 집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또 현혹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그런 일은 쳐다도 안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피해 없이 평안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 화보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번에 캄보디아 납치 사건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분인데 요즘 뭐 그냥 난리가 났죠? 캄보디아 이야기가. 근데 사실상 캄보디아 이야기 제보 같은 경우는 한참 전에 저희 시들물도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야 좀 매스컴에 노출되고 하는 거지, 저 한 몇 달 전 아니면 뭐 1년 전 이렇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화부님, 네, 안녕하세요. 화부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번에는 아주 또 섬뜩한 캄보디아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일단 이걸 주제를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데, 집안에 사대가 안 맞으면 일어나는 일? 집안 그런 사대. 일이,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화분이에요. 일단 옛날부터 집안에 사대가 안 맞으면 재수도 없고 집안에 우환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일단 저희 친가와 외가 양쪽이 사대가 맞지 않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일단 시작 전에 간단히 저희 집안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는 외가가 기독교예요. 다. 그리고 외할머니는 모두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집안 자체가 이제 기독교라서 어머니네는 1남 3녀에 어머니는 둘째 장녀로 있었는데 위로 오빠 아래 여동생 2명 이렇게고 친가는 유교랑 불교였는데 2남 3녀로 아버지는 막내셨어요. 그런데 이때는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하시고서 난 일인데 저희 부모님은 일단 결혼 전에 종교 문제에서 양측이 조금 못마땅한 게 많았대요. 근데 이유는 저희 친가에서 미신이지만 두 집안의 인연을 맺기 전에 그 시절에는 주위에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러잖아요. 근데 인연을 맺으면 화를 입는다는 말을 할머니께서 듣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극구 반대를 하시는데 저희 친할아버지께서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마을에서도 알아주시는 신사고 지나가다 보면 엄청 칭찬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애들이 좋으면 됐지 하면 그냥 혼인을 허락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외가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독교 집안이시고 목사님들이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외갓집이 상계동이었는데 교회를 무리해서 서울 목동에 작게 빚을 내서 시작을 하셨대요. 근데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저희 친가는 집안이 돈이 많은 집이에요. 얼마나 많았냐면 그 시절에 그쪽 지역에서 방앗간을 유일하게 한 집안이시고 요즘 할아버지 지인 마을 분들이 얘기를 해주신 거 들어보면 그 동네 살면서 저희 친할아버지 땅을 안 밟고 다닐 수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많았대요. 방앗간도 2개 운영하시면서.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동네에선 부자셨는데 일단 무튼 외가 측이랑 친가 측은 서로 막 그렇게 했다가 결국에는 서로 좋다고 하니까 허락을 하게 됐대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이걸 평생 후회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일단 어찌저찌 결국 결혼을 하게 되시고 저희 친가는 그 시절에는 너무 시골이라 서울에서만 사시는 저희 어머니는 시골로 시집을 오고 시집살이가 시작을 합니다. 그 집에는 증조할머니,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큰어머니, 그리고 큰어머니네 큰딸, 그리고 막내 고모,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9식구가 있었어요. 일단 시집을 왔으니까 열심히 신부 수업을 배우면서 참으면서 일을 하셨대요. 그런데 종교 때문인지 너무 힘들어서인지 어머니께서 종종 헛것을 자주 보시고 다치시고 이런 일이 이제 빈번했다고 해요. 물론 시집살이 하면서 지치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 당시에 나무로 된 구식 한옥이었는데 보이는 사진에 있는 게 천장 모습이에요. 이런 한옥이었는데 그런데 어머니께서 잠만 자면 그 천장에서 머리는 황소인데 하얀 소복을 입고 있는 형체랑 수염이 길게 난 할아버지 형체가 막 나와서 어머니께 나가라고 소리를 치더래요.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잠을 자고 있냐 막 고래고래 소리를 계속 질렀대요. 그런데 어머니는 무서우니까 눈을 감고 모르는 척하고 있는데 이 형체들이 몸은 저 천장 나무 기둥 있죠. 저희도 실제 저렇게 기둥이 있었거든요. 그 기둥에 몸은 그대로 있는데 얼굴이랑 손만 쭉 내려오더니 어머니 등을 탁 하고 쳤대요. 귀신한테 맞아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어머니 말씀이 귀신한테 맞으면 사람이 때리는 것보다 몇 배는 아프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맨날 맞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잠을 깨시는 일이 빈번했대요. 너무 무섭고 저 어떡하지 했는데 하루는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잠을 깼는데 한옥이니까 한옥에서 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채가 또 있고 안채에서 이제 저희가 대청마루로 가기 전에 밤에는 그 미닫이 문으로 해서 이렇게 닫아놔요. 바람이 못 들어오게. 근데 그 문을 자다가 깨서 봤는데 막 밖을 나가고 싶더래요. 어떤 날에는. 그런데 이 밤에 나가면 더 무서울 것 같아서 그냥 눈을 질끈 감고 하나님 저것들 좀 안 보이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날 밤을 또 무사히 넘겼다고는 해요. 그런데 다음날 또 이제 아궁이에서 밥을 하고 짐승밥을 주고 밥도 차리고 너무 힘들게 일을 하다가 하루가 다 가는데 대문을 걸어 잠그려고 대문으로 가셨어요 어머니가. 근데 그 문을 닫다 보면 문 틈 사이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멀리에서 흰 색깔의 뭔가 보이더래요 멀리서. 그래서 눈을 질끈 감고 그냥 무시하고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방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사랑방을 쓰셨고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큰아버지네 가족이 자는 곳에서 같이 잤는데 남녀가 같이 자면 안 되니까 큰아버지랑 아버지는 방을 따로 쓰시고 큰어머니랑 저희 큰누나랑 엄마랑 이렇게 셋이 주무시고 그리고 저희 증조할머니랑 막내 고모는 옆방에서 또 따로 주무신 거예요. 근데 그날 어머니께서 꿈을 하나 더 꾸십니다. 딱 자고 있는데 밖에서 대문 두들기는 소리 쾅쾅쾅쾅쾅 이런 소리가 나더래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게 쾅쾅쾅쾅 치니까 너무 시끄럽게 두들겨서 어머니는 막내잖아요 그 집안에. 그래서 시부모님도 깨시고 형님네 다 깨시고 하면 안 되니까 문으로 가서 문을 열고 누구세요 하고 보니까 2명의 남자가 있는데 한 명은 흰 소복에 갓을 쓰고 다른 한 명은 똑같은데 검은색 옷을 입었었다고 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눈에서는 안광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가자 이렇게 말을 하대요. 근데 입은 하나도 안 움직이고 계속 가자 이러길래 저희 어머니는 아니 어딜 가요? 저는 이 집에 시집 와서 이 집에서 살아야 하고 지금 잠 못 자면 내일 새벽이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눈에서 빛이 세게 나면서 가자니까 이렇게 소리를 내더니 그 소리와 함께 홀린 것처럼 어머니도 갑자기 신발을 신고 대문을 닫고 마당 앞에 가로등이 있거든요. 가자 그래서 가로등 쪽까지 갔는데 대문 앞에 분명히 두 사람이 있었으니까 어머니께서는 대문을 등지고 있고 그 사이에는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뒤를 돌아봤는데 그 두 사람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가로등 쪽으로 가니 어느 순간 그쪽에 그 두 사람이 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있어서 어머니는 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하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데 어머니가 걸어가면서 신발을 보니까 모르고 한쪽을 신의 거를 신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사람들한테 저기 죄송한데 저 집에 가서 신발만 빨리 갈아 신고 가도 될까요? 빨리 갈아 신고 올게요 했더니 그 둘이 다녀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그대로 집에 가서 신발을 갈아 신으려고 했는데 아니 내가 지금 졸린데 왜 가? 짜증나네. 그냥 자야지 하고 그냥 주무셨대요. 어허. 그런데 문을 막 부술 것처럼 쾅쾅쾅쾅쾅쾅 하고 나와 이러면서 계속 한참을 두들기더래요. 그런데 어머니는 눈 딱 감고 기도하면서 잠을 그냥 주무셨는데 그날 어찌됐었든 일단 또 그날도 하루가 간 거예요. 무사히 일어나서 이 이야기를 할머니랑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근데 큰아버지 때 가족들은 그때 안 계셨대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니까 한마디로 저희 할머니, 고모 이렇게 깔깔깔깔깔 웃었대요. 그 얘기를 해주니까 웃으면서 너 죽을 뻔했네. 저희 아버지 성함을 똘비라고 할게요. 야 우리 똘비 세장가 갈 수 있었는데 하면서 막 웃었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결혼한 게 너무 후회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쫄라서 인천으로 이사를 가자 해서 인천으로 이사를 오는데 그런데 그것도 엄청난 비난과 욕설을 많이 받았대요. 할머니한테. 내 아들 왜 데리고 딴 데로 가냐. 근데 거기에 막내 고모가 같이 간 거예요. 신혼인데. 그 조건으로 갔는데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일단. 그런데 막내 고모는 중간에 애인이 생겨서 그 집에서 나가고 어머니 아버지랑 이제 저랑 누나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요. 그 집에서. 근데 그 사이에 저희 누나가 먼저 태어났을 때 그때 이제 저희 큰아버지 때 또 이제 시골에서 나와서 서울에서 지내게 되세요. 근데 그때 좀 지나서 큰아버지 밑에 자식들이 1남 3녀가 됐어요. 그러고서 좀 있다가 어머니께서 꿈에서 막내 이모가 나와서 언니 하면서 너무 즐겁게 놀다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뒤돌아서 가는 꿈을 꾸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한참 그런 이상한 꿈을 꾸는데 어느 날 이제 저녁에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게 돼요. 사인은 추락사 플러스 과다출혈 이건데 예. 서울에서 유명한 교회를 건설하시면서 거기 인부로 일을 하셨는데 반장으로 계셨대요. 자식들도 있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임금을 계속 안 준 거예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임금을 못 받아오니까 임금 받으러 갔다 오겠다 하고 찾아간 거예요. 큰아버지께서. 근데 큰아버지께서 한참 안 돌아오시니까 큰엄마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잘하고 있겠지 하고 했는데 다음날 그쪽 이제 아침 일찍 찾아가니까 주검으로 발견되신 거예요. 큰아버지께서. 그런데 해당 건설업체는 모른다고만 하는데 건설 좀 해보신 분이 있으면 그 앞에 컨테이너로 2층 계단식으로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작업 현장 작업할 때까지만은.
근데 그 밑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는데 모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판결은 추락으로 인한 과다출혈 및 저체온증 그렇게 나왔고요. 그렇게 돌아가시고서 상을 다 치를 때쯤 외할머니께 연락이 또 와요. 저희 어머니가 똘순이라고 하면 똘순아, 막순이가 죽었다. 막내 이모가 돌아가신 거예요. 일주일 안에. 그래서 어머니는 그때 그 소리를 듣고 기절을 하셨대요. 근데 일주일 간격으로 일단은 친가에서 한 분, 외가에서 한 분, 두 분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근데 막내 이모는 사인이 진짜 이상한 게 일단은 사인은 심장마비로 나왔는데 그날 친구들이랑 놀이공원을 간다고 하고 놀고 왔대요. 오고서 얘기하다가 밥 먹고 하고 방문을 잠그고 다음날 교회 쪽에 사람들이다 보니까 또 새벽기도 이런 것도 많이 해요. 얘가 피곤해서 새벽기도 안 나오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 점심도 안 먹으러 나오고 하니까 문을 계속 두들긴 거였는데 이상하잖아요. 가족들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는데 저희 막내 이모가 이쁘게 화장을 하고 엄청 이쁜 옷을 입고 그리고 얌전히 누워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 주변에 카메라가 있어서 카메라를 나중에 인화를 해보니까 자기의 이쁜 모습을 다 찍으셨대요. 옛날에 이런 말이 제가 들은 게 있어요. 자기가 죽을 때는 죽을 때를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쪽 다 이제는 저희 친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신이었던 이야기들이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섭고 후회가 많이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첫 기억은 아버지는 항상 어머니를 고 집을 부시고 저랑 누나랑 어머니는 내복 입고 도망 다녀요. 항상. 그리고 술만 마시면 너 때문에 우리 형이 죽었다. 어머니는 반대로 너 때문에 그럼 내 동생도 죽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뭐 지금은 이제 이혼을 하셨지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만약에 너네가 없었으면 너네 아빠를 죽였다. 근데 내가 너네 아빠를 죽이면 너네는 사자의 자식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내가 안 죽이고 참고 너네 때문에 산 거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러고서 있다가 혹시 신과 함께 만화책으로 보면 웹툰으로 보잖아요. 아, 네. 그럼 거기에서 그 군인이 살해를 당하는 게 있어요, 장면이. 억울하게 죽어서 어머니 꿈에 장군의 옷을 입고 꽃동산에 큰 문 앞에 나오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제가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막 너네 엄마는 나쁜 막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친할머니가. 근데 제가 그러면 큰아빠는 할머니는 안 보고 싶냐? 라고 하니까 큰아빠가 돌아가시고서 얼마 안 있다가 꿈에 나왔대요. 그게 뭐냐면 할머니가 꿈을 꿨는데 엄청 막 들판에 꽃도 엄청 이쁜 꽃들이 있는데 예. 큰 문이 있더래요. 그 큰 문 앞에 딱 서서 보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저희 큰아버지가 막 장군 옷을 입고 나와서 엄마 나 가야 돼요 하고서 말을 하는데 할머니가 가지 말라고 했대요. 근데 소름 돋는 게 저희 할머니가 33년생이셨는데 웹툰을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 스토리 보면 일단 저희 집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저희 어머니를 많이 괴롭혔던 그 막내 고모는 결국에 안 좋게 돼서 결국엔 지금 스님이 되셨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실제로 겪은 일이고 저희 집이 어렸을 때부터 이혼하면서 겪었던 그런 이야기를 무섭진 않지만 그래도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네. 게 이제 사대가 안 맞아서 생기는 네. 일이라고 하셨구나. 네네. 아이고, 이게 지금 뭐 말로 어떻게 다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죠? 네. 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오늘 네. 화보님께서도 너무 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네. 여유로울 때 항상 네.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화보님. 네,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화보님이 해주신 이야기들도 사실상 그냥 사대가 맞지 않는다라기보다는 무언가 더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런 일들이 쉽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규정님들 중에서도 비슷한 느낌의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